압도적 뉴스 콘텐츠 3프로 뉴스룸, 안녕하세요, 이주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류중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신나게. 근데 아저씨 둘이서 뭐 이러고 있으면 기분 별로 이렇게 보긴 안 좋죠? 네. 안 할게요. 자, 그래도. 어쨌든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기분 네. 좋게 무엇을 해도 용서되는 금요일이니까. 자, 오늘 근데 뉴스까지는 아니고 좀 뭔가 일이 있었죠, 지금. 네, 저희 어릴 때 많이 봤던 만화 중에 슬램덩크와 또 하나 유명한 게 바로 드래곤볼. 드래곤볼 있죠. 네. 네, 우리 손오공 초사이언이 계속 이렇게 자랑하는 지금 초사이언 5까지 있다던데. 네. 근데 그 드래곤볼을 그렸던 작가가? 그 작가님이 이번에 오늘 작고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큰 뉴스는 아닌데 저희가 이제 어릴 때 많이 봤던 만화의 그런 좀 그렸던 분이다 보니까 네. 약간 혼자 조금 저는 재밌게 봤거든요. 굉장히 재밌게 봤기 때문에 화면 한 번만 보여주세요. 작고를 하셔가지고요. 한번 뭐 추모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추모까지는 아니지만 좀 그렇습니다. 명복을 빌어주면 어떨까 싶어서 여기서 이제 감정이 이렇게 공감되시는 분들은 저희 나이대고, 그렇죠. 공감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어리신 분들이니까 네. 공감 안 되는 게 더 즐거운 겁니다. 네. 자, 댓글에서 많이들 이미 지금 해주시네요. 말씀해 자, 주시네요. 좋습니다. 네. 그럼 이제 첫 번째 뉴스 한번 볼까요? 네, 첫 번째 뉴스는 제가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사실은 뭐 글로벌 시장에서 항상 탑 1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 1월달 전기차 배터리 판매 실적이 나왔는데 비중국 시장에서도 이제 CATL한테 좀 잡혔다라는 그런 소식입니다. 굉장히 좀 슬픈 소식이고 좀 되게 그런데 한번 표를 한번 띄워주시면 이걸 보면서 좀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시면은 이제 오늘 S&E 리서치에서 이제 집계 자료가 나왔습니다. 1월을 제외하고 이제 중국을 제외하고 올해 1월 달에 세계 각국에서 판매된 전기차 배터리 이제 사용량을 보니까 이제 전년 동월 대비 43.2% 증가한 319.4 기가와트시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지금 계속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크고 있다라는 의미기는 한데요. 순위를 조금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이게 중국을 제외한 시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중국 빼고 미국, 한국, 유럽, 일본 이런 시장에서도 지금 순위가 바뀌었어요. 원래는 CATL이 2위였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1위였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이제 28.5%가 증가를 하면서 지금 이제 5.4 기가와트시가 됐고요. 또 네. CATL 같은 경우에는 이제 28.5가 되면서 지금 5.7입니다. 보시면 작년 1월 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저 때도 CATL이 1등을 했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작년 이거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요. 요겁니다. 네. 작년 토탈로 보시면은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중국을 제외하면은 항상 1등이었습니다. 88.6 기가와트시를 하면서 이제 점유율도 27.8%를 하면서 CATL보다도 조금 앞서는 상황이긴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올해 1월 달에 조금 많이 따라잡힌 게 역전을 당했죠. 역전을 당한 가장 큰 이유 같은 경우에는 다시 첫 번째 좀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가장 큰 이유 같은 경우는 지금 테슬라 영향이 되게 컸습니다. 테슬라가 지금 최근 들어서 모델 3 그리고 모델 Y 차량에 지금 LFP 배터리를 많이 쓰고 있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국내 판매량에만 쓰고 있는 걸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중국, 미국 그리고 이제 중국, 한국, 유럽에도 쓰고 있고요. 또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는 이제 미국 모델에도 지금 이제 LFP 배터리가 장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존에 이제 모델 Y와 모델 3 롱레인지랑 퍼포먼스 다 들어갔고 스탠다드도 들어갔다가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스탠다드는 빠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서 이제 점점 점유율이 줄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여파가 이제 바로 나타난 걸로 지금 많이들 해석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5,499만 원으로 가격 내려간 그렇죠. 모델 Y를 타면 탈수록 CATL 점유율은 높아지는 거네요. 좀 더 높아지는 거죠, 지금. 그리고 지금 여기에 대한 여파는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만 지금 맞은 게 아니고요. 3위를 기록하고 있는 파나소닉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파나소닉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배터리 전량이 테슬라에 거의 다 들어간다고 보셔도 무방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3.3에서 3.0으로 지금 3.0 기가와트시로 마이너스 9.5% 역성장을 했습니다. 쭉 보시면은 주요 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역성장을 했습니다. 네.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슬라에서 들어가는 이제 모델 3와 모델 Y의 이제 배터리 탑재량이 대부분으로 이제 LFP로 많이 바뀌고 있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좀 직격탄을 맞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뭐 SDI와 SK온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는 성장률이 조금 큽니다. 특히나 SDI 같은 경우에는 44.2% 성장을 하면서 이제 전년 동기 대비 되게 많이 성장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올해 이제 4위를 기록을 했는데 SDI 같은 경우에는 BMW 그리고 이제 리비안 이런 곳에 지금 많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서 이제 BMW 같은 경우에도 전동화로 되게 많이 전환을 하고 있고요. 네. 특히나 유럽 시장에서는 지금 PHEV 모델 판매량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SDI의 지금 공급량이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오늘 이제 리비안이라고 하는 이제 미국의 전기차 스타트업 있잖아요. 네. 거기서 지금 현재는 R1T, R1S라고 해서 두 모델, 이제 대형 SUV와 이제 준대형 트럭 이렇게만 지금 팔고 있었는데 오늘 R2, R3 이런 이제 중형 SUV, 네. 소형 SUV로 좀 작은 거 내놓기로 했죠. 네. 제가 사진을 미리 준비를 하지는 못했는데 이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SDI가 최근에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이제 4695 배터리가 지금 장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SDI 쪽에서는 공식적으로는 아직까지 확인을 해주고 있지는 않은데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은 이제 거기에 들어갈 예정이고요. 또 오늘 뭐 몇몇 군데에서는 지금 이제 금양이 최근에 4695 배터리를 발표를 했으니까 거기도 들어갈 수 있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금양도 뭐 접촉을 한 적은 있다고는 합니다. 리비안과. 네. 근데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아직까지 금양 배터리가 어디에 공급될 예정은 전혀 없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리비안 같은 경우는 지금 SDI의 배터리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봤던 기사는 네. 국내 최초로 4695를 개발했다는 기사 아니었습니까? 헤드라인이? 그렇죠. 그때 근데 금양의 지금 보도자료가 네. 그랬습니다. 네. 근데 오늘 그 방금 말씀해주신 거는 이제 탑재된다네요. 그렇죠. 제가 이번에 인터 배터리를 가서 이제 SDI라든지 엔솔 분들 만나서 취재를 하면서 들은 이야기로는 이미 4680, 4695, 46120 이 세 가지 크기의 46 시리즈 배터리들은 이미 개발은 다 완료가 되어 있었던 상태라고 하고요.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보통은 개발 완료보다는 이제 양산이라든지 아니면 공급에 대해서 많이 발표를 합니다. 그렇게 돼야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는 거고 매출이 잡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래서 개발 완료를 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좀 다들 좀 약간 많이들 황당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SDI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또 4695랑 46120 지금 원통형 배터리 셀을 이번에 인터 배터리에서 지금 전시를 했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이제 거기는 사이즈가 써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SDI는 469와 46120을 이번에 전시를 했고 올 연말부터 이제 양산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올 연말 양산은 이제 리비안 향은 아니고요. 리비안 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년 말부터 양산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뭐 LFP 배터리가 이번에 굉장히 큰 화두가 되고 있고 네. 판매 실적으로도 이렇게 지금 배터리 업체들에게도 지금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 LFP 배터리가 들어가는 차량들이 어떤 게 있나, 특히나 이제 CATL의 배터리가 들어가는 게 어떤 게 있나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테슬라의 모델 3 좀 띄워주십시오. 모델 3와 모델 Y가 있고요. 또 국산차도 사실 CATL의 이제 LFP는 아니지만 CATL의 이제 NCM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네. 지금 밑에 하단에 보시면 하얀색 차량이 기아의 니로 EV고요. 노란 차량이 현대차의 코나 일렉트릭입니다. 두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NCM 배터리, 네. NCM 이제 미드니켈 배터리가 들어가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게 지금 굉장히 다들 많이 이제 CATL이 얼마나 커진 회사인지 그리고 네. 얼마나 지금 우리 이제 엔솔이라든지 SDI라든지 특히 또 SK온 같은 경우에 타격을 많이 입을 거에 대해서 지금 많이들 체감을 아직까지 못 하시는 것 같은데 표를 다시 한번 조금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뒤로 가셔서 제일 처음에 띄워주셨던 표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좀 띄워주십시오. 여기를 보시면은 지금 BYD 같은 경우에도 작년보다도 많이 커졌습니다. 작년보다 261.7% 성장을 했습니다. 성장률이 어마어마하네요. 네, 제가 뭐 중국 배터리를 옹호하고 중국 배터리를 뭐 칭찬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CATL과 BYD가 지금 중국을 포함한 시장에서는 절반 이상을 먹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근데 이제 중국을 제외한 시장에서도 점점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이제 예전처럼 그냥 기술력만 우리가 최고라고 밀어붙일 게 아니고 이제는 가격이라든지 뭐 에너지 밀도라든지 안정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부분들을 다 고려를 해서 좀 경쟁력을 키워야지만 좀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전기차 시장에 대한 한 가지만 말씀 더 드리면은 네. 전기차 시장 자체는 지금 뭐 많이 둔화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올해 1월 달에 62.4% 성장했습니다.
중국을 제외하더라도 한 28%에서 29% 정도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 둔화라는 거를 말을 하기는 조금 이른 것 같고요. 네. 성장세가 조금은 주춤하고 있다라는 그 정도로만 지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1월달 시작했잖아요. 네. 올해 또 많은 또 신차들이 나온다고 하니까 전기차라든지 배터리 쪽도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배터리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어서 근데 조금 충격적이긴 하네요. 그러니까 네. 그래, 뭐 중국에서 배터리 많이 하는 건 알겠네. 뭐 잘한다고 표현은 못 하겠고. 네, 많이 하는 건 네. 알겠는데 그것도 중국이랑 뭐 중국이 대부분이고 유럽 좀 하는 거잖아. 내수만 파는 줄 알았어요. 네, 생각했는데 와, 중국을 제외하고도 LG 엔솔을 제치고 1등에 올라선 CATL에 대한 이야기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는 사실 이번 뉴스는 우리나라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뉴스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마 주식시장에서 ST팜이 급등한 거 보셨을 거고요. 네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급등했고 한미약품도 오늘 급등했습니다. 맞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CMO를 하거나 아니면 CMO를 하기 위해서 이미 설비를 갖추고 있는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슈가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에서 바이오도 중국 때리기에 들어간 겁니다. 아주 본격적으로 들어갔는데 이름하여 생물보안법이 상원의 상임위를 통과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CMO 기업들에게 중국 CMO에 맡겼던 거를 우리나라에게 맡길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지금 불어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번에 통과된 이 생물보안법이 뭐냐면요. 일단 미국인의 개인 건강과 유전 정보를 우려 기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올해 1월 말에 발의된 법안입니다. 근데 이 법안의 굉장히 큰 특징이 뭐냐면 진짜 아마 깜짝 놀라실걸요. 뭐 IRA 우리 뭐 칩스법 많이 봤고 뭐 아무튼 중국을 배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안을 우리 많이 봤잖아요. 네네. 거기에서 특정 기업을 언급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특정 국가를 언급하지도 않아요. 네. 뭔가 조건을 보면 이게 조건을 보면 중국인데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생물보안법에는 기업의 이름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업명이 나와 있어요? 중국의 BGI 그룹이라든지 네. 중국 우리에게 익숙한 우시 바이오로직스의 모회사인 우시 앱텍 이 기업들의 이름이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하고 거래를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이 기업에 어떤 뭐 장비를 제공한다거나 뭐 원료를 제공한다거나 이런 것도 하면 안 되도록 법안이 굉장히 중국 바이오 기업 타겟형 법안으로 이번에 발의가 된 거고 또 상임위까지 통과를 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 법안 내용에는 미국 연방기관이 중국의 BGI 그룹과 그 계열사인 MGI, 뭐 컴플리트 지노믹스 이런 곳과 하면 안 되고 우시 앱텍과 그 계열사인 우시 바이오로직스 등과 같은 우려 대상 바이오 기업과 계약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들 우려 기업들의 장비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회사들과의 체결도 금지한다. 강력하죠? 그럼 이게 뭐가 걱정돼서 이 바이오를 때리느냐에 대한 그게 있을 거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 DNA 시퀀싱이라고 해서 우리 DNA 시퀀싱 한국말로 하면은 유전자 데이터들을 지금 전 세계에서 주요 국가들은 다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퀀싱은 이미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1980년대부터 이미 미국과 영국, 일본과 같은 선진국들은 염기서열 데이터 수집을 위해서 국제 데이터베이스 협력체를 구성해 왔고 중국이 2016년에 세계에서 4번째로 이 비슷한 데이터 센터,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걸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확보를 하게 된 거예요. 데이터 센터 같기도 하고. 네. 그런데 이게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네. 류종훈 기자가 중국이에요. 네네. 그래서 제가 미국이에요. 미국. 근데 중국 류종훈 기자가 제가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DNA 정보를. 데이터를 다 갖고 있어요. 제가 네. 중국인데. 중국인데. 네.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들에 대한 필수 의약품이라든지 네. 그 데이터에 기반한 필수 의약품이라든지 아니면 의료용품이라든지 이런 걸 생산할 수가 있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그럼, 자주 네. 발생하는 병이라든지 우리가 타겟팅을 해서 이렇게 중국이 미국에 공급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유종훈 기자가 만든 약이 미국에서 굉장한 영향력을 갖게 되면 네.
중국이 시키는 대로 미국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 네네네. 그래서 만약에 중국에 있는 어떤 뭐 우시바이오로직스라든지 그런 바이오 기업들에게 네. 데이터가 넘어가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애초에 이 기업들과의 거래 자체를 끊어버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네네. 이게 근데 실제로 어떤 사건이라면 사건일 게 있었어요. 뭐였었냐면 미국의 이게 수많은 그 정보부처들이 있잖아요. 정보부처에서 중국의 바이오텍 회사들이 중국 공산당의 전열부대 역할을 한다. 그러면서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이야기들을 수차례 경고를 해왔었는데 화면 함께 보여주시면 이건 2021년에 로이터에서 나온 기사였는데요. 이 로이터 기사가 뭐냐면 이게 중국의 BGI 그룹에 이제 BGI 그룹 거래 못한다 그랬잖아요. 네. BGI 그룹이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하는 임산부용 검사기기가 있었어요. 그 검사기기. 그래서 미국 산모들도 수백 명의 그 산모들이 이 검사기기를 사용을 했는데 여기서 보시면 차이나의 그 자이언트가 하베스트하고 있다. 데이터를. 네. 수백만 명 여성들의 데이터를 가져가고 있다라고 경고를 한 거죠. 뭐 실제로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언론에서도 이렇게 경고를 했었고 미 국방부도 그래서 2021년에 BGI 그룹이 중국 인민해방군과 협력 관계다. 그러네요. 라고 공식, 예. 차이나 밀리터리랑 같이 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들이 중국의 그 인민해방군에 이용이 될 수 있고 뭔가 사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우시바이오로직스의 대표이사인 크리스 첸도 인민해방군 군사의학과학원의 교수직을 겸임하고 있다. 뭔가 있다.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바이오 산업에서 쓰는 게 아니라 어쩌면은 생화학 무기라든지 뭐 전쟁용으로도 활성화될 수 있다는 그러니까요. 그런 과도하게 해석하면 그런 네. 일도 가능한 거죠. 우려가 되는데요. 사실 근데 중국의 기업들은 아마 우리 뭐 틱톡 때도 경험을 해봤고 우리 어제 네. 얘기했던 그 테무도 이제 보스턴으로 본사 옮겨서 그렇죠, 우리 그렇죠. 미국 기업이야 중국 기업 아니야 막 이러고 있긴 합니다만 그럼 결국 만약에 그 중국으로 넘어갔던 데이터들이 정말 안전하게 그 무기명, 그러니까 익명의 데이터로 그 기업 안에만 있을 것이냐에 대한 신뢰가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중국 기업은 이제 공산당이 요구하는 자료를 반드시 이 적시에 제공하도록 하는 국가안전법이라든지 데이터 안전법이 있거든요. 그러면 네. 공산당이 뭐 평소에는 달라고는 안 하겠죠. 그렇죠. 근데 무슨 일이 있어서 야 내놔 그러면 이제 바로 제공해야 되는 그 법안조차 있다 보니까 안전하게 보관될 리가 없다는 게 이제 일반적인 생각이고요. 네. 사실 근데 이것 때문에 비만약 시장도 약간 어젯밤에 엇갈렸습니다. 글로벌 비만약의 2강 구도는 노보노디스크와 그다음에 1211이잖아요. 사실 어제 노보노디스크가 급등했는데 1211은 좀 그저 그랬어요. 네. 근데 이제 물론 어제 노보노디스크가 급등했던 거는 이제 비만약을 알약으로 만드는 임상 시험을 하고 있는데 이게 효과가 좀 좋았다고 해서 급등한 거 있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노보노디스크는 지금 그 주사제 있잖아요. 그 위고비랑 이제 주사제, 네. 주사제를 미국 캐털란트에서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라이릴리의 경우에는 자신들의 약을 우시바이오로직스에서 생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라이릴리의 경우에는 지금부터 우리 거 누가 만들어주냐? 중국 우시랑 이제 일을 못하게 되면. 그렇네요. 그러니까 심지어 반대로 노보노디스크는 이제 생산량 늘린다고 얼마 전에 노보노디스크의 그 모기업이 캐털란트를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노보노디스크는 우리 비만약 만들기 위해서 생산 기지까지 특히 이제 또 미국에 있는 생산 기지까지 확보를 했는데 네. 일라이릴리의 경우에는 중국에서 만들던 거 이제 못 만들게 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공급에 좀 차질이 발생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참 이게 이 생물보안법이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로 와라. 아니면 네. 한미약품으로 와라. 와야지. 이런 게 네. 될 수도 있고요. 이제 동아 소시홀딩스 그룹에 있는 ST팜은 뭐 조금 다르긴 하지만 거기에도 이제 CDM을 하고 있으니까 ST팜으로 와라. 뭐 이런 게 될 테지만 사실 전 세계에서 어떤 이 생물보안법으로 인해서 거대한 지각 변동이 다시 한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우리 네. 기업들이 조금 기회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기회도 되겠죠. 네네. 자, 다음 뉴스 네, 뭘까요? 다음 뉴스는 이제 1월 경상수지 이제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한국은행이 이제 오늘 집계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은 1월달 경상수지는 30억 5천만 달러로 흑자로 집계가 됐습니다. 표를 하나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이제 작년 5월 이후에 이제 9달 연속으로 지금 흑자를 이어가긴 했는데 여기 제일 위에 보시면 좀 아시겠지만 흑자 규모는 이제 작년 12월 74억 1천만 달러보다 좀 많이 줄었습니다. 이제 수출과 수입으로 좀 나눠서
보시면은 수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 1월 달보다는 14.7%가 늘었습니다. 이제 작년 10월에 1년 2개월 만에 이제 전년 동월 대비 반등한 뒤 넉 달 연속으로 지금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품목을 한번 보시면 밑에 보시면 나오는데 품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가 52.8%, 승용차가 24.8%, 기계류 정밀기기가 16.9%, 석유 제품이 이제 12% 등이 이제 많이 늘었습니다. 지역별로 보시면 이제 미국 수출이 27%로 가장 많이 늘었고 동남아가 이제 24.4%, 그러니까 중국이 16% 등으로 이제 수출도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수입은 좀 줄었습니다. 수입액 같은 경우에는 이제 509억 8천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이제 8.1% 감소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에너지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서 이제 원자재 수입이 전년 같은 달보다 11.3% 감소를 했는데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스, 화학 공업 제품, 이제 석탄의 감소율이 각 42.3%, 16.3%, 8.2%로 집계가 됐습니다. 또 이제 원유나 이제 반면에 이제 원유나 석유 제품 같은 경우에는 각각 6%, 24.2%로 수입 좀 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화면에 한번 보여주시죠. 지금 경상수지 흑자가 어느 정도 나왔는지 한번 볼 수가 있는데요. 아, 우리 유종훈 기자가 네, 목에 뭐가 지금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네. 정보통신 기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16.1%가 이제 줄면서 이제 자본재 수입도 3.8% 줄었고요. 승용차 같은 경우는 44.6%, 곡물은 6.5% 이제 소비자 수입도 많이 줄었습니다. 이제 승용차 이렇게 줄면서 이제 1월 달에 이제 수입차 판매도 많이 줄었거든요.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다른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게 최근에 법인차 이제 등록을 하면은 번호판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많이 샀죠. 네, 그 작년 말에 엄청 많이 샀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1월 달에 지금 신차 판매가 많이 줄고 2월 달에도 계속 줄고 있는데 그런 이제 수입차에 좀 어떻게 보면 리스라든지 그런 법인차 수요가 많이 줄면서 그렇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상품 수지랑 다르게 서비스 수지 같은 경우에는 26억 6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이제 25억 4천만 달러보다도 적자 폭이 훨씬 많이 커지긴 했는데요. 세부적으로 보시면 이제 출국자 수가 증가하면서 여행 수지 적자가 이제 14억 7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지적 재산권 수지도 이제 5억 2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 뭐 주변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방학이었잖아요. 네. 방학에 이제 여행을 많이 가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이제 해외 여행을 또 많이 가고 이러다 보니까 여행 수지가 좀 적자를 기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뭐 사실 뭐 주변에 이제 코로나 끝나고 나서 여행 가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네. 저도 가고 싶지만 못 갔는데 네. 그 얘기를 왜 여기서 해요? 네, 네, 못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행 수지 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걸 보니까 이제 또 좀 해외여행에 대해서도 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잠깐 들기는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투자도 이야기가 잠깐 있었는데 네. 직접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국인의 해외 투자가 21억 6천만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또 외국인의 국내 투자도 2억 2천만 달러 늘었습니다. 증권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국인의 해외 투자가 주식을 중심으로 65억 1천만 달러, 외국인의 국내 투자는 채권을 중심으로 65억 2천만 달러로 각각 확대가 됐습니다. 이제 올해 보면 이제 국내 주식이 조금 1월 달에 약간 부진하다가 2월 달부터 점점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이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밑바탕이 됐던 거를 이제 해외 투자가 점점 늘고 있다라는 건데 지금 네. 보시면은 우리나라 사람도 해외 투자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국내 네. 투자도 지금 최근에 뭐 PBR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좀 많이 그 주가를 지금 올리려고 하는 뭐 움직임이 많다 보니까 또 해외 투자자들도 많이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경상수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우리가 그 여행 너무 많이 나가다 보니까 경상수지 적자 부분이 물론 여행하고 반도체랑 비교가 되겠습니까만.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도 이제 다행인 거는 여행 수지가 이제 서비스 수지, 그러니까 여행을 많이 나가서 적자가 난 부분이 있었지만 반도체 덕분에 이제 경상수지가 좋아졌던 그런 지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반도체는 이야기. 정말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자, 다음 이야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 몬테네그로 법원이 그 권도영을 결국은 한국행으로 결정을 했는데 이걸 보고서 이제 블룸버그에서 무슨 말을 했냐면 결국 권도영이 승리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뭐 가능하시면 좀 적어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루나테라 사태 때문에 직접 피해를 보지 않으신 분들이 더 많긴 하겠지만 권도영은 미국으로 가야 될까요? 아니면 한국으로 와야 될까요? 사실 제가 법적인 문제는 모르지만 감정적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네. 감정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엔 저는
이왕이면 미국 갔으면 좋겠는데라는 생각을 하고 미국에서 있거든요. 100몇십 년형 받지 않았어요? 그렇죠. 미국에 아니야 아직 안 갔으니까 아직 안 미국에 갔습니다. 이제 재판을 받게 돼야 되는데 미국에 가면 거의 100년 넘는 형기를 받을 수가 있고 한국에 오면은 이 그 한 40년형 정도로 이제 좀 적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잠시 후에 또 말씀드릴 텐데 피해자 그 루나테라 피해자 그 카페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은 지금 미국 가라, 미국 보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 자, 어쨌든 어떤 일이 있는지부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 오늘 결국 한국으로 송환이 돼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 건데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권 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불과 2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고등법원에서는 미국으로 보내라고 결정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 정확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한국 법무부의 범죄인 인도 요청서가 미국 요청서보다 더 빨리 왔다. 그래서 뭐 이렇게 결정한다라는 뭐 판단의 근거를 내긴 했습니다. 아무튼 정확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어요. 이걸 보더니 블룸버그에서는 이번 판결은 한국 송환을 선호해온 권 씨의 승리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사실 아직 완전히 결정된 건 아닌 게 어디로 보낼지는 이제 몬테네그로의 법무부 장관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뭐 지켜봐야 됩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미국 법무부에서도 이렇게 발표했어요. 미국은 관련 국제 및 양자 간의 협정과 몬테네그로의 법에 따라 권 씨의 신병 인도를 계속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몬테네그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고 권도영을 또 미국으로 송환하기 위해서 계속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실 근데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준비한 이유는 뭐냐면 참 이런 것까지 했어요. 진짜 진짜 이런 것까지 했나 싶은데 뭐길래 사실 화가 나셨을까요? 그 권도영이 몬테네그로에 지금 있는 이유는 여권법을 위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권법 위조 혐의로 이제 몬테네그로에 1년 정도 지금 잡혀 있었던 건데 네. 그 있는 동안 이거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작년 중순쯤이었어요. 작년 중순쯤에 자 2023년 6월 기사입니다. 자 몬테네그로 야당 대표에게 돈 줬다는 권도영의 편지가 발견됐다. 대형 스캔들, 정치 스캔들로 비화될 것이냐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 내용 보면은 권도영 씨가 몬테네그로 차기 총리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줬다는 내용이 적혀 있는 편지가 공개됐다라는 겁니다. 뭐 거의 1년 전부터 그러면은 작업에 들어갔다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이거? 이게 뭐냐면 네.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게 만약에 사실로 판명이 되면 이거 뭐 어차피 다 끝난 거긴 합니다. 네네. 근데 사실로 판명이 됐으면 어떻게 되냐면 권도영은 몬테네그로의 정치범이 됩니다. 여권 위조범이 아니라 정치범으로 변환돼요. 네네. 근데 정치범이 되면 뭐 하냐면 다른 국가에 송환을 안 해도 됩니다. 머리 좋다. 그러니까 한국의 정치범이면 미국에서 이 범죄인을 미국으로 데려가려고 해도 안 된다. 이 사람은 한국의 정치범이다. 네. 라고 하면서 한국에 남아있을 수가 있는 거고 몬테네그로의 정치범이 되면 미국이나 한국에서 송환을 하려고 해도 못합니다. 그래서 정치범이 되려고 이런 일을 했던 거죠. 참. 저게 그러면은 진실로 드러나서 정치범이 안 되는 게 좋은 거. 안 됐으니까 네. 안 됐어요. 안 네. 됐으니까 이제 송환 절차에 들어가게 된 거고.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 자, 그래서 좋다. 지금 뭐 혼자 했겠습니까? 이제 변호인단하고 같이 했겠습니다만 네네. 어쨌든 지금 그래서 이제 테라루나 피해자들도 우리나라보다는 미국이 훨씬 더 많기도 하고 네네. 우리나라에 있는 2,800여 명의 피해자가 가입한 이 피해자 모임에서도 공식 성명문을 내고선 권도영은 2022년 범행 당시부터 이미 수천억 원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 요즘에 또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권도영의 현재 재산은 수조 원을 넘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최고 형량이 무거운 미국으로 보내야 된다. 라고 이들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법적으로 뭐가 옳고 그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참 좀 그렇습니다. 되게 부당해 보입니다. 화가 나네요, 사실. 네, 나쁜 짓을 하고 병원이 아니라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자산이 증식이 됐고 거기서도 또 이제 그러니까. 빠져나갈 길을 찾으면서 또 다른 나쁜 짓을 하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나와서 70대에는 부자로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아까 계속 댓글에서 사형시키자고 말이 되게 많긴 하던데. 그래요? 네, 이게 뭐 한국 송환에서 사형 뭐 이러는데 국내 사형이 지금 없으니까 참 안타깝네요. 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오늘 저희 이제 국내 재벌가 또는 이제 국내 유통업계
또 이제 국내 산업계에서 좀 큰 뉴스 중에 하나였는데요. 신세계 그룹이 원래는 이명희 총괄 회장의 체제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정영진 부회장이 이번에 회장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세계 그룹의 이제 회장으로 올라가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는 이마트 쪽 사업만 담당을 했다면은 이제는 신세계 뭐 백화점이라든지 신세계 그룹 전반적인 이제 사업을 다 담당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정영진 그룹이랍니다. 죄송합니다. 정영진 부회장이 네, 이제 부회장으로 올라간 지 18년인가 만에 이번에 승진을 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그럼 되게 오랫동안 지금 이제 부회장으로서 있었던 건데 여기에 대한 지금 해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우려도 많이 나오고 또 기대도 많다고 합니다. 사실은 정영진 회장이라고 하면은 이마트를 어떻게 보면은 뭐 처음에 그렇게 잘 키웠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약간 시대가 변하면서 이커머스라든지 온라인 쇼핑이 많이 커지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뭐 대응이 좀 잘 못했다는 그런 평도 네. 많고요. 또 하나는 굉장히 도전적인 또 이제 뭐 CEO라고 할까요? 그런 이제 경영자로 알려져 있기는 한데 해외에서 좀 유행을 하고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좀 트렌드한 것들을 뭐 국내로 많이 도입을 합니다. 스타벅스, 스무디킹 다 도입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런 게 또 성공한 것들도 있는데 어떤 것들 또 실패한 것들이 많잖아요, 사실은. 뭐 부츠라든지 아니면은 뭐 삐에로 쇼핑이라든지 네,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장단이 있고 과오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많이들 지금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또 많이들 좀 걱정을 하는 게 사실은 이제 주가에 대해서도 또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오늘은 주식 시장에서는 크게 많이 변동을 있진 않았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주가 많이 빠져서 이제 어떡하냐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뭐 신세계라든지 이마트의 주식이 그렇게 많이 주가가 많이 빠지진 않고 오히려 좀 오르고 있더라고요. 제가 네. 종가는 확인을 못하고 들어왔습니다만 아까 오후에 1시, 2시까지는 그래도 조금 소폭 상승한 걸로 지금 나왔었는데요. 정영진 체제로 되면서 이제는 좀 어떻게 보면은 이명희 총괄 회장은 뭐 기존의 동일인을 유지는 하지만 네. 경영에서는 조금 이제 뒤로 빠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정영진 회장의 새로운 신세계가 되는데 과연 정영진의 매직이라고 하는 게 네. 여기서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좋은 매직이 될지 나쁜 매직이 될지에 대해서는 지금 뭐 재계라든지 많은 곳에서 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정영진 부회장은 기자의 이름까지 언급하는 거 아시죠? 네, 뭐 친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친구가 아닌데 또 친구라고 저마저 이번에 친구가 될지 모르겠네요. 자, 다음 뉴스 좀 간략하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신인데요.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도 그 전력기기 업체들의 주가도 상당히 좋고 전선 업체들도 상당히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도 그 비슷한 연구 보고서가 나왔어요. 비영리 단체인 미국의 북미 전력계통 신뢰도 협회라고 해서 NERC라고 하는 그 협회가 있는데 여기에서 낸 보고서에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에너지 수요가 크게 늘었다면서 올해 여름 수요는 201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고 겨울 수요도 2015년 이후 가장 많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근간에는 아무래도 이 인공지능을 돌릴 수밖에 없는 데이터 센터 거기에다가 전기차의 보급 그리고 요즘에 또 가상화폐 엄청 또 다시 뜨고 있지 않습니까? 네. 가상화폐에 대한 채굴 이런 것들이 에너지 수요를 너무 크게 늘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현재 대용량 전력 공급 시스템은 2014년 이후 가장 가파른 수요 증가를 감당해야 된다면서 이게 이제 거의 감당이 안 될 정도 수준까지 될 거라는 거예요. 뭐냐면 이제 에너지 공급 지금 화석 연료가 고갈되고 있고 2033년까지 83기가와트 이상의 용량 발전기도 가동을 중단할 계획이기 때문에 에너지 공급은 점차 줄어들 추세인데 네네. 에너지 수요는 엄청나게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공급망을 다시 짜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 샘 알트만도 최근에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이 정도 되다가는 결국 이제 전기를 공급받을 수 없다는 얘기를 했는데 돌파구 없이는 이 문제를 타개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세계경제 포럼에서 얘기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이제 에너지 인프라라고 하는 게 좀 추상적인 말이긴 하지만 뭐 변전기, 변압기, 전선 이런 네. 것들이 원래 옛날에는 미국에서도 많이 생산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전기를 처음 에너지 전환을 했던 국가가 그렇죠. 미국이잖아요. 맞아요. 에디슨과 웨스팅하우스. 네. 에디슨과 웨스팅하우스의 싸움에서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이기면서 이제
그 직류 교류 네, 맞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류의 전기, 웨스팅하우스의 교류 전기를 쓰게 된 게 역사의 시발점이 미국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원래 변압기, 변전기, 전선 잘 만들었었는데 네. 이게 워낙 3D 직업입니다. 3D 굽지도 직업. 크고 그렇죠. 너무 무겁고 변압기 하나가 막 집채만 해요. 그래서 미국에서 안 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생산 시설 없고 그 시장을 지금 우리가 파고들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의 이 전력 인프라 산업도 좀 한동안은 꽤 유망할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지금 뭐 저기서도 미국에서는 가스랑 뭐 기름 넘쳐나는데 전력망이 개판이라고 하는데 저도 미국에 있을 때 참 느꼈던 게 전기를 사실 개발을 했던 것도 미국이고 그렇죠. 전력망을 개발한 것도 미국인데 네. 발전이 없었나 봐요. 자, 그러니까요. 네, 그다음 자, 뉴스 네. 짧게만 단신 짧게 하나만. 봤습니다. 네. 단신으로 이제 아파트 가격 관련된 건데요. 이제 서울의 아파트 경매가 낙찰률이 이번에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표를 하나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지금 빨간색으로 보이는 그 선이 바로 낙찰가율이고요. 초록색이 진행 건수입니다. 낙찰가율이 지금 87.2%로 이제 1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경공매 데이터 전문 기업인 지지옥션이 내놓은 2월 경매 동향 보고서에 나오는 자료인데요.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가 2,422건에서 두 건으로 이제 전달 대비 15% 감소하긴 했는데 낙찰가율이 조금 올랐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보면 이제 낙찰가율이 올랐다는 거는 점점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경매 쪽으로 시장에 조금 진입을 하고 돌리고 있다. 이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금요일에 여러분들의 퇴근길 직전 전해드린 3프로 뉴스룸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제 주말 잘 보내시고요. 좋은 주말 보내세요. 요즘에 날씨도 좋고 네. 또 온도도 좀 많이 따뜻해지고 있더라고요. 오늘은 좀 춥지만. 네. 자, 주말 잘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오겠습니다. 3프로 뉴스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